변화를 겪게 될 것이고 과학기술계의 역할과 사명이 점점 확장되는 엄중한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앤피플 장용수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의료기술의 바탕엔 과학기술이 있는데요. 오늘 이슈앤피플에서는 한국과학기술계 총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학기술총단체연합회 과총 이우일 회장님을 모시고 한국과학기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과총 회장에 취임하신 지 이제 2달이 좀 넘으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대 회장이신데 예. 취임 소감 한 말씀 간단히 해주시죠. 예, 조금 아까 그 과학기술의 총본산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니만큼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주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그동안 우리나라가 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 사회, 심지어는 일반인들의 행동 양식에 이르기까지 그 과학기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진짜로 재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과학기술이 그런 일상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의 중심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과학기술이 사회 변화를 선도한 그런 이벤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업혁명과 산업혁명의 사이에서는 이제 그 사회에서 필요한 것을 과학기술이 공급하는 시기였다고 하면 산업혁명 시기는 과학기술이 사회 변화를 앞서서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3차 산업혁명에서 잘 적응해서 오늘 이런 지위에 이르렀고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 제대로 대응을 해야지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 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 제가 총본산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기관인가요? 과총이 이제 저희 강남역 근처에 다니시다 보면 거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국기원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는데 아시면서도 저게 뭐 하는데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역사가 굉장히 오래입니다. 사실은 1966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키스트하고 과총이 거의 동시에 같은 해 창립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이 이제 시작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시작할 때는 4개 단체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600여 개 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학술 단체라든가 민간 단체 일부도 가입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관련 회원 수만 한 40만 명이 되고요. 그래서 어느 분들은 조금 과장해서 우리나라 과학기술인이 500만쯤 되는데 그게 전부 과총 회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거는 조금 이제 과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설립 목적은 너무 명확합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을 해보자.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과총을 설립을 했고요. 그럼으로써 저희 그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도 견인할 수 있겠죠. 네. 취임 때 이렇게 말씀 보니까 슬로건을 보니까 국민과 함께 공유하며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열린 과학기술 플랫폼. 과총을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좀 집약해 보면 어떤 뜻인가요? 진짜로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발전을 통해서 국가가 발전하려면 젊은 층들이 유입이 돼야 됩니다. 젊은 층들을 유입하려면 지금처럼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좋은 판을 벌려놨으니까 들어와서 놀아라. 이렇게는 안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판을 만들어서
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요즘 젊은이들은 움직이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 가능하도록 젊은이들을 끌어들이는 거.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요. 또 하나는 아까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나라 과학 저변이 이제 상당히 양적으로는 팽창해서 넓어졌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는 아직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가 뭐 미국이라든가 뭐 외국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횡행하는 것도 사실이고 또 가짜 뉴스의 질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고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전반적인 과학기술의 수준을 좀 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 점에서 저희가 굉장히 반성해야 됩니다. 많은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기술의 전문성에 갇혀서 국민과 소통하는 것을 굉장히 좀 소홀히 하고 멀리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과학기술은 발전하고 국민들 인식은 그대로 있고 하니까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요즘은 뭐 용어도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과의 소통이 뭐 어느 분야나 중요하지만 과학기술 분야도 상당히 중요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튼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취임하신 직후에 지금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지금 억누르고 있는 게 코로나19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과학기술계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을 텐데 어떤 영향들이 있습니까? 다른 나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완전한 그 격리, 록다운이 시행이 안 됐었기 때문에 비교적 활동이 자유로웠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원생들도 뭐 학교에 계속 나왔고 연구원들도 계속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은 국내에서의 그 인적인 교류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조금 더 나아가서 국제적인 교류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합니다. 그렇겠죠. 지금 국내 학회들은 완전히 올스톱 상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3월 초에 부랴부랴 온라인 솔루션을 학회 이제 무료로 제공하기도 했었는데 뭐 많이 사용을 합니다만 이제 국제적으로는 아직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제 컨퍼런스 같은 것들이 지금 전부 다 취소가 돼서 그래서 이 국제 간의 그 과학기술 정보 교류라든가 인적 교류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해결해 나갈 것인가가 관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 상황은 뭐 아직은 좋아진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계속 염려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언급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료 기술이 세계 속에 주목을 끌었는데 그 바탕엔 과학 기술이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의료 기술을 포함한 과학 기술 연구에 더 매진하면서 방향을 또 좀 뭐 수정을 한다든가 또 뭐 선택과 집중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흔히들 이제 의료하면 그 환자를 진료한 의료 행위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연구한 의학이 있거든요. 학문적으로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금을 딱 거놓고 의료는 무조건 A 부처, 연구는 B 부처 이런 식으로 다 금을 거 놓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에 좀 드러나서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들도 많이 하시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뭐 실적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얘기들은 우리 데이터를 사용하지를 못하고 중국이라든가 선진국 데이터를 갖다가 인용을 해서 우리 전문가들이 연구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좀 그 부처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의학을 이 과학기술의 영역에 조금 더 끌어들여야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과총하고 과학기술 한림원, 공학 한림원, 그리고 의학 한림원, 그 3대 한림원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그 3대 한림원하고 과총하고 계속 지금 코로나 뭐 바이러스라든가 중환자 진료, 정신건강 그런 데 대해서 포럼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밀접한 관계를 맺어나가고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좀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림원 단체들과의 지금 그 공동 연구를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 지난달에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예. 그 어쨌든 지금 아직은 코로나19 국면이고 예. 또 포스트 코로나,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에도 이제 이 온라인 플랫폼이 중요해진 것 같은데 예. 그런 점에서 과총이 지금 이미 실행을 했고 예. 또 진행을 하셨는데 어떤 행사였습니까? 예, 뭐 저희가 맨 처음에 시작한 게 3월 12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워낙 사회에서 잘 모르시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 모셔갖고 이 바이러스란 게 어떤 형태로서 존재를 하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고 그걸 효과적으로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전문가들 모시고 한 2시간여에 걸쳐서 네. 포럼을 해서 그걸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생각 밖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와 보셔갖고 야, 이거 온라인으로 이런 인포메이션은 좀 전달해도 굉장히 오프라인보다 오히려 더 좋은 방법이 되겠구나. 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환자 진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자가격리 이제 오래 하면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좀 피폐해질 수가 있는데 그 정신 건강은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겨울에 한 번 더 피크가 뭐 크든 작든 있을 대유행이 것 다시 같은데 온다는 얘기가 있죠. 예, 예. 그거가 가능성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거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모시고 포럼을 하기로 해서 한 6, 7번 정도 코로나의 치료에 대한 거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의 사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떻게 바뀔 것인가 그것도 벌써 2번이나 포럼을 전문가들 모시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얻어지는 결론이라든가 이런 거는 뭐 정책 당국에도 전달이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것도 역시 코로나19에 그 관련 그러니까 대응하기 위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예. 과학기술 협의체, 예. 과학기술 특별봉사단을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구성이 됐고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 전에 저희가 그거 역시 좀 반성해야 될 일인데요. 네. 이 과학기술이 이런 그 코로나 팬데믹이 있을 때 국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하는가 하는 데 대한 비판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저희는 좀 억울한 것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검사 진단 키트 같은 것들이야말로 진짜 과학기술의 산물이고 그러고 이게 터지자마자부터 치료제 백신은 굉장히 뭐 밤을 새서 연구들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알려진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총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3대 한림원 그리고 저희가 지역 과총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구 경북이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거기 그다음에 출연연 협의회가 있습니다. 있죠. 예. 네. 그래서 뭐 그런 곳들 해갖고 모여서 우리가 뭔가 좀 봉사를 하자고 시작한 게 지난 3월 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매주 화상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도 하고 실행에도 옮기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종교 시설이 집단 감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종교 시설의 화상 예배 시스템을 지원한다든가. 아 예. 예. 구체적으로 지금 뭐 액션 플랜들이 나왔네요. 그건 네. 일부 시행이 됐습니다. 예. 아무튼 그 우리 회장님 말씀이 저도 이 플랫폼 회의 때 나온 말씀 같은데 재난은 또 온다. 예. 과학기술계 정신 바짝 차리자.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뭐 물론 뭐 분위기를 좀 잡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도 있겠지만, 예. 뭔가 이런 이제 구체적인 액션 플랜들을 통해서 예. 이제 실천을 해 나가고 계시네요. 예. 네. 이제 과총이 이제 과학기술계 뭐 총본산이라고 이제 표현했듯이 예, 과학기술계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데 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청년 젊은 사람들 또 뭐 여성 과학자들 많이 이제 목소리를 반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좀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우리나라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젊은 연구자, 여성 연구자들이 이제 소외되고 있다 이런 인식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 우리 사회가 풀어야 될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과총의 미래세대위원회라는 걸 새로 설치를 해서 거기에는 무조건 위원들은 40대 이하. 아 예. 예. 그래서 진짜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예.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고요.
젊은이들 참여하는 걸 지금까지는 그 기성세대들이 시혜를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왔거든요. 자,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테니까 와서 참여해라. 근데 암만 좋은 걸 줘도 제 경험에 의하면 학교에서, 대학에서 제 경험에 의하면 암만 훌륭한 분을 모셔놔도 학생들이 잘 안 옵니다. 예.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관심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이제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 과학자 문제는 뭐 입이 두 개라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요번에 저 청와대 그 과기 보좌관이 그 네, 박수경 상당히 교수라고 네, 젊은 예. 과학자가 들어가셨죠. 젊은 여성 과학자이면서 기계공학인데 기계공학 쪽에 거의 여성 교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언론에서도 그거를 좀 부각을 시키셨던데요. 근데 이제 많은 그 남성들은 군대를 갔다 오는데 여성은 뭐 군대 안 갔다 와도 되니까 그게 큰 혜택 아니냐 그러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 출산하고 육아를 생각하면 저는 군대 갔다 오는 것보다 더 큰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경단녀라든가 뭐 이제 이런 말들이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그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풍토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뭐 일조일석에는 안 될 거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21대 국회가 이제 5월 말, 뭐 6월이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데 과총 회장으로서 국회에 바라는 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는 국정의 중심축 중에 하나가 과학기술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약간 걱정인데요. 우리가 지금 빠른 추격자,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좀 전환하는 시점에 있고 거기다 4차 산업혁명이 닥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나라가 지금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인구 절벽을 경험하고 있고요. 네. 그런 와중에 성장 동력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한꺼번에 그냥 몰리니까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걷다가 코로나가 지금 닥쳤거든요. 근데 저는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대응을 잘하면 이게 굉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대응의 선봉장에는 반드시 정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치는 그 정의가 바로 자원의 적절한 그 분배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게 법 제도라든가 적절한 자원 배분을 한다든가 이제 이런 일들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려면 과학기술을 더 이상 단순한 산업 발전의 수단으로만 인식을 하는 그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인 인식인데요. 거기서 탈피해서 이게 국민 생활이라든가 진정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좀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과감한 제안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뭐냐면 그 의원분들 새로 이제 등원을 하시면 적절히 모시고 뭐 3개월이면 3개월, 6개월이면 6개월 과학기술 그 핵심 현안에 대해서 제가 강좌를 좀 개설을 해드릴 수도 있겠다. 예,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국민들의 이 과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데 뭐 앞서 이제 취임 소감으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그 소위 과학 외교 이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대정치권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만은 과학 외교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남북 문제도 그런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위한 뭐 좀 좋은 그 아이디어들이 있을까요? 지금 뭐 잘 아시다시피 요새 사회적인 난제로 떠오르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미세먼지가 있을 거고요. 전 지구적으로는 그 지구 온난화, 해양 플라스틱 뭐 등등 식량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거고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한 국가에서 잘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이제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전 지구적인 아니면 적어도 국경을 몇 개를 초월해야 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징이 예전에는 뭐 영토 분쟁이라든가 이런 건데 지금은 대기의 질 갖고 분쟁을 하니까 이건 과학기술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핵심에는 과학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볼 때 지금까지는 이제 외교를 뭐 잘 하셨는데 앞으로는 그 외교에 그 과학기술인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해서 그 과학기술 이슈에 대해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기틀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번 그 코로나19로
식량 문제, 이게 식량 안보라는 얘기가 뭐 이전에도 이렇게 뭐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문제들이 더 부각이 되지 않나 싶어요.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회장님 공감하십니까? 아, 공감합니다. 예. 예. 이게 뭐 우리 성곽 시대로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식량 생산도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래서 저희도 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스마트팜도 결국 과학 기술에 기반한 뭐 기술이겠습니다만은 예. 이제 그 AI, 예. 인공지능을 통한 농업 예. 이런 부분들이 식량난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청년들이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네. 좋은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과학기술계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국민들의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런 만큼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와 국민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아이고, 저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러 기술들을 거의 세계 수준에 이르는 기술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IT가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근데 어떤 분야들은 굉장히 우리가 좋은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 활용이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으로 진입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죠. 뭐 제조업도 지금 중, 후, 장, 대 위주인데 경박, 단소로 이제 바뀌어야 될 거고요. 그런데 IMF가 금융에서 그랬듯이 이 코로나가 이런 우리가 좀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과학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취약점을 개선해서 새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변화와 연관된 이슈들은, 현안들은 거의 대부분이 과학기술하고 전부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그렇고 거기서부터 국민 모두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를 선택을 할 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과학기술인들의 아주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과학기술은 항상 국민 곁에 있고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요. 국민과 함께 하는 과학기술 플랫폼으로서의 과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임 일성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국민과 더욱 소통하는 그런 플랫폼으로 과총을 만들어 주실 걸로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이우일 회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